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뱁새라는 새를 아시나요? 우리나라 새인데 눈송이처럼 하얀 데다가 정말 작고 귀여워서 한 번 본 사람들은 전부 마음을 뺏기는 새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쁘고 귀여운 뱁새가 자기 자신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무리한 행동을 하면 큰일이 나는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조상님들은 그런 경우를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다리가 찢어진다고 표현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건 얼마 전에 실제로 뱁새처럼 무리한 짓을 벌이다가 큰 코를 다친 사람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클라이밍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그때 당시엔 클라이밍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남편은 공장을 운영하며 자기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고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었죠. 저희 집도 부자는 아니지만 부족한 것 없이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남편의 집안은 기본적으로 화목한 거에 더해서 여유가 넘치는 집안 같았어요. 남편을 자주 보다 보니까 사소한 부분들에서 그런 티가 났죠. 긍정적인 의미로요. 결혼을 약속하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또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카드 영업을 하시고 시아버지는 철물점을 운영하시는데 두 분 다 꽤 경제력이 있으신 편이었죠. 저는 사실 주변에 시부모님과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몰랐는데 두 직업 모두 수입이 상당하더군요. 그런 두 분의 사업 수완을 남편이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 같았고요.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었을 때 시부모님은 집안에 교육자가 생겼다며 굉장히 기뻐해 주셨어요. 저희 집이 보태준 게 별로 없는데도 교사 며느리가 최고라며 칭찬을 정말 많이 해주셨죠. 세상에 우리 큰아들이 교사 며느리를 데려오다니 신기해라. 요즘 교사 며느리가 신부감 1등이래 1등. 이런 복덩이가 왔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근데 제가 부족한 점도 많아서. 엄마, 우리 와이프 예뻐해주는 건 감사한데 재영이도 교수예요. 막 들어온 며느리가 예뻐서 그렇지. 네 엄마도 다 한다. 알아. 둘째 며느리도 참 하고 예쁜데 첫째 며느리까지 이렇게 좋은 아가씨가 들어왔으니 하는 말이야. 어머, 그러고 보니 며느리가 둘 다 교사네. 그래, 우리 집안이 이제 교육자 집안이 다 됐어. 시동생은 공과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대학 교수였어요. 젊은 나이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동서는 미술 입시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그러다 보니 차분한 분위기가 아무래도 저와 결이 잘 맞는 것 같았죠. 그리고 분위기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보다 3년 일찍 결혼한 동선의 부부는 나머지 시댁 식구들과는 한눈에 보아도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뭐랄까요, 때깔 자체가 다르다고 해야 하나요? 시부모님이랑 남편은 돈은 더 많이 벌긴 했지만 평소 입고 다니는 행색을 봤을 때 그런 티가 잘 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세 사람 모두 움직이기 편한 옷을 입는 게 좋은 직업이라 디자인이 화려하기보단 기능이 좋은 옷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시동생과 동서는 사실상 돈은 가장 적게 벌었어도 훨씬 트렌디하고 고급스럽게 옷을 입었고 전반적으로 외모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었어요. 특히 동서가 미술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정말 아우라가 남달랐죠. 이목구비가 엄청 예쁘거나 눈에 띄는 미인은 아니었지만 머릿결이며 피부, 손톱, 그리고 앉거나 선 자세까지 모든 면에서 기품 있고 부티가 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서는 일도 하고 애도 키우는 와중에 꾸준히 발레 학원까지 다니고 있다더군요. 저랑 나이 차이는 2살밖에 나지 않았음에도 피부가 워낙 좋아서 본인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였어요. 저는 그런 동서가 처음엔 굉장히 좋게 보였죠. 시부모님부터 시동생, 동서까지 시댁 가족들이 다 좋은 분이라 시집을 잘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1년 동안 명절을 2번 지내보니까 시댁 가족은 보기보다 이면에 감춰진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엔 그동안 시어머니가 많이 힘드셨겠다 싶었어요. 그 원인은 바로 동서였는데 그전엔 동서가 마냥 신기하고 멋있어 보였던 저도 명절에 같이 요리를 하고 가족 행사를 같이 몇 번 해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겠더군요. 먼저는 추석 명절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시댁에선 명절날 남편의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그게 막 그렇게 엄격하진 않았고 아주 기본적인 밥과 국, 그리고 찬까지 서너 개의 과일만 홍동백서 지켜 올리면 됐어요. 시부모님도 제사상 차리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시는 분들이시고 남들이 필수로 생각한다는 음식 몇 가지를 빼더라도 생전에 조부모님께서 좋아하셨던 음식을 올리시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세요. 조부모님께선 특히 새우를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해서 매년 제사상엔 다양한 새우 요리가 올라가곤 하죠. 그런데 시집 온 뒤 첫 명절인 추석날 시어머니께서 혼자서 새우 손질을 전부 하고 계신 거예요. 동서는 시어머니가 손질해다 주는 재료 받아다가 전을 부치거나 무치기만 하고요. 딱 봐도 손질하는 게 더 굳은 일이라 며느리들이 해야 할 것 같은데 뭔가 뒤바뀌어 있었죠. 저는 시어머니가 새우 손질을 하고 계신 걸 보자마자 호다닥 다가갔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 손목도 안 좋으신데. 고맙구나. 이거 그래도 양이 많지 않아서 괜찮긴 한데. 그냥 둘이 같이 하자. 아니에요. 양이 많지 않으면 더더욱 저 혼자도 충분해요. 근데 저희 오늘 생선 구이를 올리는 거 아니었나요? 그럼 껍질을 굳이 이렇게까지 다 까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렇긴 하다만 그래도 먹기 편하려면 손질은 해야지. 먹을 때 새우 껍질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으니. 껍질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머리랑 다리만 떼고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하구이는 또 까먹는 맛이기도 하고요. 어머님, 아버님 불편하시면 2분 것만 할까요? 전 반죽도 새로 해야 하고.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둘 다 새우 머리도 먹는 사람들인걸. 저는 그제서야 눈치를 챘어요. 주방 공기가 묘하게 불편하다는 것을요.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동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눈길도 한번 주지 않은 채 전만 부치고 있더군요. 새우 껍질을 안 까면 안 먹는다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동서였던 거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자 가만히 전을 부치던 동서가 드디어 말을 섞었어요. 너무 양 많고 힘들면 새우 손질은 굳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만 새우 안 먹으니까요. 다른 가족들은 다 잘 드세요. 그래? 동서가 새우를 싫어하나 봐? 그런 건 아니지만 먹을 때 보기 흉하잖아요. 뭐가 보기 흉해? 맨손으로 껍질 까고 먹고 손가락 쭉쭉 빨고 그런 게요.
그리고 사실 손질 안 된 새우로 요리하는 것도 자체로 보기 좋은 그림은 아니죠. 동서의 차분한 말에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살면서 새우를 까먹는 행동이 보기 흉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당장 제사를 지내려면 시간이 촉박했기에 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시어머니 대신 제가 새우 손질이며 다른 재료 손질과 반죽 만드는 일을 전부 했는데요. 일을 다 마치고 나니 제가 한 일들은 전부 동서 기준에서 보기 흉한 일들 뿐이었어요. 쪼그리고 앉아서 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일들 말이에요. 여러분은 동서의 이런 사고 방식이 이해가 가시나요? 전을 부치고 국 끓이고 밥 짓고 설거지하는 건 예뻐 보이는 일들이고 해산물을 손질하고 반죽을 만들고 나물을 무치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건 보기 흉하다는 게요. 두 번째 명절의 동서는 아예 저희 사이에 모든 의사소통이 끝났다는 듯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예뻐 보이는 집안일만 쏙쏙 골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명절을 2번만 지내고도 동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동서는 좋게 말하면 미를 추구하는 수준이 정말 남다른 사람이었죠. 그 이후로도 동서의 그런 면모에 매번 놀라고 또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서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날은 조카의 4번째 생일이어서 가족 전부가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조카는 저희 집안의 유일한 손자였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죠. 그리고 동서 역시 자기 아들을 정말 끔찍이도 아꼈는데요. 문제는 그 아끼는 방식이 일반적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조카는 늘 성인 패션 모델 저리 가라 할 만큼 멋들어진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건 저도 동서의 패션 센스에 매번 감탄하던 부분이긴 했어요. 하지만 조카의 생일은 1월로 한겨울 추위가 한창일 시기인데요. 특히나 그의 겨울은 어른들도 너무나 힘들어했을 만큼 강한 한파가 이어지던 때였어요. 그런데 예약한 식당으로 가니 조카가 콧물을 잡고 줄줄 흘리고 있더라고요. 입고 온 옷을 보니 여느 때처럼 정말 예뻤지만 그날의 추위를 생각하면 한없이 얇은 옷이었죠. 당연히 그 꼴을 본 시어머니는 기함을 하며 놀라셨답니다. 세상에 둘째야, 이게 뭐니? 애 옷을 어떻게 이렇게 얇게 입힐 수가 있어? 지금 밖에 날씨가 영하 15도야 15도. 애 콧물 찔찔 흘리는 거 안 보이니? 세상에, 애가 감기가 다 들려가지고는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차 안에서 히터 최대치로 틀고 왔어요, 어머님. 차에서 식당 들어올 때만 잠깐 추웠던 거고 여기 안에 들어올 때도 저희 쪽 히터 세게 틀어달라고 부탁도 드렸고요. 그리고 어머님, 이거 가죽 재질이라 찬바람도 안 들고 따뜻해요. 아무리 가죽이라도 그렇지 패딩보다 따뜻할 수가 있니? 그리고 애가 감기에 걸렸으면 멋을 부릴 게 아니라 남들보다도 더 꺼입혀서 왔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웬만하면 네가 애 꾸미는 거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날씨에 이런 옷이 말이 되니? 애가 이러고 다니니 감기가 안 들고 배겨? 따뜻한 옷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감기는 어린이집에서 옮아온 거지 얇게 입고 다녀서가 아니에요. 어린이집 등하원 시킬 때도 히터 최고로 틀어달라고 매일마다 당부하는데요. 아, 됐어. 나 참. 안 그래도 여기 옆에 마침 애기옷 파는 데가 있으니까 식사 끝나는 대로 거기 좀 들렀다가 가자. 애 뭐라도 좀 사서 입혀야지 원. 목도리라도 하나 하지. 어쩜 애를 이렇게 목을 환하게.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셨고 시아버지와 저희 남편도 시어머니 말씀에 동의한다며 한마디씩을 거들었어요. 물론 시동생에 대한 훈계도 잊지 않았고요. 시동생은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분위기를 좋게 넘겼지만 동서는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어쨌든 식사 자리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화기애애하게 흘러갔고 이후 시어머니와 저와 동서 세 사람이 애를 데리고 따뜻한 옷을 사입히러 갔습니다. 남자들은 미리 주차된 차를 빼러 주차장으로 내려갔고요. 하지만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원래는 빠르게 모자, 목도리나 외투 정도만 사려고 들어간 가게에서 기어이 시어머니와 동서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만 거였죠. 얘, 너 왜 자꾸 얇은 옷만 가져오는 거니? 애 따뜻한 옷 입히겠다고 온 건데. 어머님이야말로 왜 자꾸 이런 못생긴 옷만 가져오세요? 색도 촌스럽고 디자인도. 게다가 지금 입은 옷이랑 하나도 안 어울리잖아요. 내가 정말 이 말까지는 끝까지 참으려고 했다만 너 정말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애 엄마가 돼갖고는 애 건강보다 지금 멋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애들이 어렸을 때 감기 걸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애 엄마가 돼갖고 그것도 모르는 거야? 우리 땐 애가 아프면 내 마음이 더 아팠어. 그거야 사랑의 방식이 다른 거죠. 전 저희 애기가 남들보다 항상 우월하고 트렌디하길 바래요. 건강도 당연히 챙기고 있고요. 애 따뜻하라고 온갖 난방기구는 다 사다 놓은 거 본 적도 없으시면서 왜 저를 못난 엄마로 매도하세요? 요즘 애들한테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어머니는 모르시잖아요. 골치가 아파진 저는 얼른 나가서 편의점에서 핫팩을 4개 사왔어요. 그리고 동서가 골라온 옷 중에서 적당히 두터운 옷을 집어들고 중재를 하기 시작했죠. 이거 괜찮네요, 어머님. 안에 기모도 들어가 있고 도톰하고요. 제가 여기 핫팩 사왔으니까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입히면 건우도 따뜻할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리고 이번 달 말이면 날씨 풀린다니까 이거 지금 사면 그때까지 입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불어 밝은 목소리를 내며 말하자 그제서야 겨우 두 사람은 합의를 보았고 옷가게에서 나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신 게 티가 나긴 했죠. 동서 쪽은 쳐다도 안 보고 조카랑 차가 있는 곳으로 가버리셨거든요. 저랑 동서만 뒤에 남자 저는 나름 좋은 말로 동서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괜한 짓이었죠. 동서가 건우 끔찍이 아끼고 아끼는 건 알겠어. 그렇지만 조금 전처럼 굽혀야 할 때는 좀 굽힐 줄도 알아야 돼.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주가 감기 들려서 코 찔찔이로 있는데 뭐라도 따뜻한 거 입히고 싶어 하시지. 예쁜 거 입히고 싶은 동서 마음도 이해하지만 어머님 말씀도 다 맞는 말이셨어. 더군다나 매장 안에 사람도 많은 데서 그렇게 어른한테 한마디도 안 주고 싸우는 거 아이 교육에도 좋지 않아. 설령 동서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해도 남들이 보면 좋게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럼 남들 시선 무서워서 제 아들을 추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말을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여. 그런 뜻이 아니라 동서도 적당히 타협을 하라는 말이잖아. 동서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남들 시선 그런 건 하나도 신경 안 써요. 그냥 제 아들만 최고이면 돼요. 원래 엄마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감내하고 감수하는 거요. 형님은 아직 애가 없으셔서 모르시나 본데 아이 가진 엄마는 항상 내 새끼한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고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동서야말로 왜 말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해.
내가 지금 동서만 잘못했다고 했어? 그럼 애 보는 앞에서 엄마가 할머니랑 그렇게 언성 높이고 싸우는 게 보기 좋은 일이야? 남의 자식 일에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형님보다 제가 시어머니 더 오래 봤고 제가 더 많이 알아요. 저희 원래 친하거든요. 모르면 가만히나 계세요. 저는 동서의 말에 결국 말문이 막히고 말았죠.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가 없구나 싶었어요. 어떻게 젊은 애가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히고 대화가 안 통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게다가 은근히 사람 까내리면서 얘기하는 게 싸가지가 보통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전 다시는 동서랑 가까이 있고 싶지가 않았죠.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영하 15도에 4살 된 딸내미를 가죽 잠바 하나 입히는 미친 엄마가 어디 있나요? 이런 동서와 4년 넘게 같이 대화를 하고 지낸 시어머니가 보살이신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동서에게 제대로 질려버리니 전에는 애써 무시했던 것들이 속속들이 보였어요. 다른 부분도 많지만 제가 가장 동서를 싫어하게 된 건 동서가 은근히 시부모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였어요. 동서는 항상 사람을 내려다보고 시부모님께도 아버님은 차려입는 건 잘 못하시니까 라던지 어머님이야 대학은 잘 모르시니까 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댔어요. 그런데도 시댁 식구들은 크게 개의치 않더라고요. 자존감이 높고 워낙 꼬인 데가 없으셔서인지 전혀 불편해하질 않았죠. 심지어 한 번은 동서가 입시 시즌이라 힘들다는 말을 하면서 어머님 아버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입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철물점에서 새부치 모양 맞추기랑은 다르다니까요. 와 같은 말을 해대도 말이에요. 다들 가만히 있으니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저 동서랑 말을 최대한 안 섞고 시부모님께 따로 잘해드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결혼 4년 차가 되었고 저도 딸을 키우는 엄마가 되었을 때였어요. 그동안 애 키운다 어쩐다 하면서 슬쩍슬쩍 동서 있는 자리는 피해 다녔죠. 동서도 굳이 절 찾지 않고 서로 연락도 거의 안 하는 사이이니 1년에 67번 정도 보는 그 정도가 딱 좋았어요. 그런데 한동안 잘 거리를 두고 있었던 동서가 갑자기 저에게 눈을 반짝이며 들이대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는 제가 명문대 출신이라는 걸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솔직히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가족들 다 처음부터 알았던 걸 이제야 알았나 싶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죠. 동서는 제 학벌을 알게 되자마자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절 심각하게 귀찮게 하기 시작하더군요. 형님은 고려대 한 번에 합격하신 거예요?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야 수도권 사람도 아니고 시골 사람이니까 뭐. 그냥 집에서 책 많이 읽고 수업 시간에 안 자고 그게 다였지. 우리 땐 그것만 해도 성적 유지할 수 있었거든. 책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럼 읽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공부를 잘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긴 했어. 근데 잘해봤자 그땐 받아쓰기 잘하는 수준이었으니까. 근데 동서, 나 지금 수업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요즘 애들은 어떻게 공부해요?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중학교 때는요? 내신 말고 모의고사는 따로 공부했어요? 아니, 나는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건 신경 안 썼고 그냥 학교 공부만 했어. 요즘 애들은 학원을 많이 다니더라고. 학교 교사가 사실 할 일이 크진 않아. 더 궁금한 건 나중에 물어보고 이제 전화 끊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학원이요? 과목별로요? 아님 종합학원 다니면서 과외를 따로 붙이나요? 동서는 제 일상에 지장이 갈 정도로 절 못살게 굴었어요.
당시 조카가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8살이었는데 동서는 어떻게든 조카를 제대로 키우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한테 학원이며 과외를 얼마나 붙여놨는지. 제가 동서 얼굴은 꽤 보더라도 조카 얼굴 보기가 그렇게 힘들더군요. 공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벌써부터 키 크는 주사까지 맞춘다고 했어요. 그러니 애가 얼마나 들들 볶이며 살까요? 어쩌다 조카를 보면 애가 치마폭에 폭 쌓여서는 영 건강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뭐랄까, 꼭 몸이 아픈 병약한 부잣집 도련님 느낌이 났어요. 그 나이 때에는 뭐니 해도 건강해야 하는데 조카만 보면 참 마음이 좋지가 않더군요. 제가 그렇게 동서한테 시달리고 있던 시기에 남편은 전혀 다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저는 한참 후에야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비탈길에 떨어지게 되고 말았는데요. 남편이 하던 사업은 신용카드로 쓰이는 플라스틱 카드를 만들어 납품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본인 명의의 플라스틱 카드를 만드는 공장과 작은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거래처들과 거래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갑자기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거래처들이 한꺼번에 거래를 끊어버린 것이었어요. 남편은 일방적으로 끊긴 거래에 놀라서 해당 거래처를 직접 방문해 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고 급하게 새로운 거래처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야말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녔던 것이었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시기에 남편이 늘 야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오곤 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미처 새 거래처를 알아보기도 전에 다른 거래처들도 줄줄이 거래를 끊어버렸고 갑자기 수입이 뚝 끊기니 직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운 형편이 되고 만 것이었죠. 설상가상으로 회사의 주역이었던 임원들까지 줄줄이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떠나버렸고요. 결국 남편이 하던 사업은 6개월을 채 넘기지 못하고 망해버렸고 막대한 빚을 질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과 함께 일하던 부사장이 똑같은 회사를 하나 차려놓고 거래처 명단을 훔쳐다가 주요 임원들 직원들을 전부 데리고 나가버린 거였어요. 워낙 10년 넘게 동고동락하며 지내왔던 사람이라 남편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남편은 배신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제대로 된 수습은커녕 초단위로 불어나는 빚조차 제때 막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저 역시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죠. 적으로 돌아선 아군만큼 무서운 게 없다더니 저희 가족이 그걸 제대로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처 슬퍼하거나 좌절에 빠질 시간조차 없었어요. 하필 그 당시는 학교 시험 기간이라 문제를 제출했어야 했는데 솔직히 무슨 정신으로 문제를 만들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네요. 당연히 양가 식구들도 저희 집안 소식을 들었고 양가 부모님이 특히 정말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가까스로 괜찮다고 부모님들을 안심시키며 전화를 끊었지만 앞날이 캄캄하기만 했죠. 제가 방학을 하자마자 저희 가족은 살던 집과 가지고 있던 차까지 팔아 그 돈으로 급한 빚부터 해결했고 당장 급한 대로 그나마 방이 2개인 반지하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람이 안 산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던 곳이었죠. 이사 가자마자 3일 밤낮을 꼬박 새며 먼지를 닦아내도 공기가 탁했고 화장실 타일은 깨져 있는 데다가
하루에 4~5마리씩 바퀴벌레가 기어다녔어요. 반토막 난 살림을 그나마 큰 방에 우겨 넣었는데 도무지 이삿짐을 풀을 힘이 나질 않더군요. 그래도 보일러 틀어놓으면 이제 먼지 냄새는 좀 덜할 거야. 곧 있으면 날 더 추워질 텐데 불행 중 다행이지 뭐. 이런 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급한 대로 일용직이라도 하면서 생활비 좀 벌어올 테니 당신은 가람이를 좀 잘 돌봐줘. 당신 잘못도 아닌데 뭐. 우리 걱정은 하지 마. 가람이야 뽀로로만 틀어주면 이 상황에서도 좋다고 웃는 아이인걸. 당신 닮아 그런가 나보다도 씩씩한 것 같네.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정말 미안해. 남편은 어떻게든 수습하겠다고 하고 저 역시 그런 남편에게 괜찮은 척 웃어 보였지만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수척해져 갔고 저 역시 하루에 10년씩 늙어가는 기분이었어요. 학교 몰래 투잡이라도 뛰어야 하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날은 더 추워지고 수도가 얼어 하루 종일 발을 동동 구르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 추운데 잘 지내니? 어떻게 이사간 곳은 지낼만 해? 네 어머님, 저희 괜찮아요. 생각보다 집도 넓고 바람이 덜 들어와서 따뜻하고요. 다행이구나. 참, 이번 설에는 언제 올 거니? 차가 없어서 너희 오기 힘들지 않겠어? 가는 거야. 언제든 갈 수 있죠. 어머님, 아버님 그래도 서울에 계시니까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너무 염려 마세요. 그래도 명절이라 사람 엄청나게 많을 텐데 차라리 민상이네 차로 같이 오지 그러니 이번에 민상이네 차도 큰 걸로 바꿨다던데 거기 같이 타도 충분히 오겠구만. 네 어머님. 그럼 제가 동서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야. 안 그래도 내가 이미 둘째 아가한테 문자 남겨놨다. 너랑 가람이라도 걔네 차로 좀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네 계좌로 돈을 좀 입금했다. 우리가 큰 돈은 못 줘서 미안하구나. 우리 아들 계좌로 보내면 혹시 몰라서 네 계좌로 넣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너무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용돈을 드려도 모자랄 판에. 됐어. 그동안 너희가 보태준 게 얼만데. 그거 다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라. 푹 쉬고 항상 단단히 챙겨 먹어라. 알았지?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 사업이 망한 뒤 처음으로 긴장했던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동서한테 곧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후다닥 눈물을 닦아내고 전화를 받았죠. 형님, 차 없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여보세요도 하기 전에 동서는 다짜고짜 저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혔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너 알잖아. 우리 지금 힘든 상황인 거. 급한 데를 갖고 있던 차도 처분했어. 그럼 택시를 타던가 버스를 타지. 왜 남의 신차를 얻어 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저한테 얘기해서 쇼부를 보시지. 어머님한테 얘기하셨어요? 아니, 나도 방금 어머님이 연락하셔서 들은 거야. 어머님이 연락했으니 동선에 차 타고 가라고 하신 거고. 신차 뽑았는데 아무렴 우리가 얻어 탈 수야 있겠어? 동선에 그 잘난 새 차에 흠집 안 내고 알아서 갈 테니 걱정하지 마. 동서의 말에 기분이 팍 상해버려서 저도 그 순간엔 말이 곱게 나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동서는 거기서 더한 소리를 해댔죠. 뭘 또 와요? 이번 설은 오지 마세요. 뭐라고? 동서가 뭔데 그딴 소리를 해? 어머님 아버님이 오라시는데.
동서 지금 개념도 없고 주제도 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 알아? 주제를 모르는 건 형님이죠. 그럼 제사상 차릴 돈도 없으면서 빈손으로 와서 밥만 얻어먹고 가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건우한테 줄 세뱃돈은 있으세요? 우리 건우한테는 몇 푼 쥐어주지도 못할 거면서 가람이를 데려오겠다는 심산이잖아요.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으시네요. 뭐라고? 그리고 이번 설 아니어도 앞으로 연락은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 집안은 이제 완전히 하층민이잖아요. 같이 연락하고 지내긴 좀 껄끄러우니까 오늘 이후로는 이런 전화도 하지 말죠. 동서, 진짜 웃기는 인간이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 일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연락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귀찮게 굴더니 이제 와서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속물적이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래도 형님 덕분에 명문대 나오더라도 결혼 잘못하면 인생 망한다는 거 하나는 잘 배웠네요. 고맙긴 한데 어쨌든 전 형님 같은 하층민이랑은 연락하기 그래요. 전화 끊을게요. 동서는 그 말을 끝으로 정말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고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렇게까지 대놓고 막말을 들으니 제 처지가 더 실감이 났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마침 그 타이밍에 딸아이가 없을 때라 목 놓아서 꺼이꺼이 울 수 있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네요. 저는 한동안 울고 나서 진이 쏙 빠진 채 하원하는 딸을 데리러 가려고 집 밖을 나섰어요. 그런데 현관을 채 나서기도 전에 전화벨이 또 울리더군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 혹시 빚쟁이인가 싶어서 잔뜩 긴장한 채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사모님? 성민철 사장님 혹시 같이 계세요? 아니요, 없어요. 그건 왜요? 아니, 빚 독촉 전화 같은 거 아니고요. 저희 예전에 사장님이랑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에요. 저희가 지금 류재만이 그 인간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연락드린 거거든요. 사장님 지금 안 계세요? 그럼 그쪽들도 저희 남편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왜 연락드려야 해요? 저희도 깜빡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된 건데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미안해요. 지금 사장님 사정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저희는 그거 도와드리려고 연락드린 거예요. 사업 얘기니 꼭 사장님한테 말씀 전달해 주세요. 제 전화는 전혀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늦게 퇴근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곧바로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죠. 밖에서 한참을 통화하고 들어온 남편은 두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저 또한 주저앉고 말았죠. 통화 내용은 이랬어요. 남편을 배신한 부사장을 따라 새 회사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남편을 다시 찾는다는 것이었죠. 사장 자리에 앉은 배신자는 새 회사에서 지나치게 아나무인으로 굴며 직원들을 못살게 굴었다고 해요. 본인은 일을 하나도 안 하면서 놀고 먹으려고만 했고 고작 반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시켜 버렸다더군요. 작업량은 늘리고 직원 수는 줄이면서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었다고 합니다. 그 꼴을 보던 사람들이 이러다가 그 배신자가 회사를 다 말아먹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한 거였죠. 경영인 자격으로 다시 와줄 수 없겠냐고요.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믿어? 그리고 그 회사가 정말 망해가는 거라면 그것도 문제 아니야? 우리가 가진 빚이 지금 얼만데? 그 사람들이 증거를 전부 가지고 있대. 그것만 있으면 빚은 정말 문제될 게 없어. 증거? 무슨 증거? 그 인간이 우리 회사에 있었을 때 장부 고쳐서 횡령하고 거래처도 악의적으로 빼나간 증거 말이야. 지금은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을 시기잖아. 그 증거 전부 건네받고 류제만이 그 인간한테 전부 다 받아내야지. 내가 손해본 것들. 그래, 그런 거라면 난 얼마든지 찬성이야. 잘 됐어, 여보. 정말 잘 됐어. 저희 부부는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고 이후 남편은 빠르게 배신자를 응징해 나갔어요. 사업을 하면서 유능한 변호사를 많이 알아두었던 남편은 증거물을 10분 활용했죠. 덕분에 저희 가족은 그 배신자에게 막대한 금액의 배상금을 받아낼 수가 있었답니다. 크고 굵직한 빚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고 정말 자잘한 몇 가지만 남게 되었죠. 남은 빚들은 일하면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서 전혀 부담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배상금을 받아내고 남편이 출근을 시작한 뒤 저희는 이 기쁜 소식을 양가 가족들에게 알렸어요. 그 전에 혹시 몰라서 이 일이 엎어지면 좋은 소식을 번복하게 될까봐 잘 지내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소송도 승소를 하고 새 직장에서 일하며 다달이 높은 수입을 받기도 하니 이제는 말씀드려도 되겠다 싶었죠. 소식을 들은 양가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다행이라고 축하해 주셨어요. 저희 부부는 이후로도 하루빨리 다시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명절이 찾아왔는데요. 그 시기엔 저희가 살던 반지 앞방 계약 종료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저희 형편에 맞는 새 집을 구하던 중이었어요. 아직 어디로 이사 갈지 정해진 바가 없어 반지하에 산다고 하층민 어쩌고 하던 동서를 마주치는 게 껄끄러웠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저랑 동서 외에 다른 가족들은 그 일을 몰랐으니 티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특유의 깔보는 눈빛으로 시종일관 저에게 차갑게 대했고 저는 그런 동서를 외면하고 다른 가족들과 농담도 하고 웃으며 놀았어요. 그렇게 서로 안부를 묻고 제사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데 벼랑간 누군가 초인종을 심하게 누르는 겁니다. 남편이 인터폰으로 누구냐고 하니 걸걸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빌려간 돈 갚으러 왔수다. 돈을 갚다니 무슨 말인지 몰라 되물으며 문을 열었더니 돈 받으러 왔다면 문을 열었겠어? 돈 받으러 왔수다. 그 말에 저와 남편은 사색이 되었죠. 그 짧은 시간 빠르게 남은 빚이 있었나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남아있는 건 없었죠. 문 앞에 남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빚은 다 갚았거나 변제 중인데요. 이미 몇 날 며칠에 얼마씩 보내기로 다 합의를 봤고요. 언제 합의를 봤다 그래요?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저희가 이 명절까지 찾아온 건데. 제가 걸려오는 전화는 다 받고 있는데 사장님 전화는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사업장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혹시 기억을 못하는 거라면. 아니요. 지금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그쪽 말고요. 여기 백예리 씨 없어요? 그 순간 저희 가족은 모두 깜짝 놀라 동서를 돌아봤어요. 동서는 안색이 파랗게 질린 채 식탁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죠. 알고 보니 동서는 그동안 시동생 몰래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고 있었더라고요.
동서와 조카가 입는 옷들이 물론 하나같이 비싸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들이었어요. 명품을 잘 모르는 저희야 대충 10만 원, 20만 원 하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그날 입은 옷만 따져도 티셔츠 하나에 35만 원, 바지가 160만 원, 신발이 24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겉보기엔 단조롭기만 한 디자인인데 뭐가 그렇게 비싼지 저희 가족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뿐만 아니라 동서는 꾸준히 피부과 헤어샵, 마사지 샵을 다니면서 매달 몇백만 원씩 돈을 갖다 바쳤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자기가 학원 원장이 되고 아들이 명문대에 가서 대기업에 취업하면 다 갚아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요. 도대체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짜리인 아들이 갚아줄 거라 믿는 심리는 뭔지. 가족들 중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누가 뭐래도 시동생이었어요. 사실 차도 큰 차로 바꾸자고 한 게 동서가 아득바득 졸라서 산 거였다고 해요. 그날 동선의 가족은 그 자리에서 집으로 가버렸고 출근 끝에 동서가 저질러 왔다는 짓을 알게 된 시동생은 곧바로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억 단위의 빚을 남편 몰래 만들었다는 것 하나로도 이혼 사유가 충분했고 양육권까지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만약 시동생이 발빠르게 이혼하지 않았다면 시동생과 조카도 무슨 험한 꼴을 볼지 몰랐어요. 특히나 조카를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이혼을 하는 게 맞는 일이었죠. 결국 이혼당한 동서는 급한 대로 손바닥만한 반지하 단칸방을 구해 들어갔다고 해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저희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새 집은 예전에 살던 집만큼 넓진 않지만 새 식구 살기 부족함이 없었고 해도 잘 드는 깨끗한 곳이었죠. 이삿날 저는 마음이 참 씁쓸했네요. 동서와 제 운명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뀔 줄 몇 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 금액에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남한테 하층민이니 어쩌니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너무 상식 밖의 악인을 보는 건 생각보다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 악인이 제 죗값을 고스란히 받는다고 해도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랍니다. 조카는 한동안 엄마의 부재로 힘들어했지만 시부모님이 정성껏 돌봐주신 덕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해요. 시동생도 한동안 안색이 안 좋더니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가족은 다시 저축도 시작하고 예전의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았답니다. 남편은 자기 사업을 하던 때보다 오히려 월급 받고 일하는 요즘이 마음은 편하다며 늘 일찍 퇴근해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오히려 가정적이 된 남편 덕에 저희 가족은 나날이 더 화목해지고 있답니다. 누구랑 다르게 저희 가족은 앞으로 저희 주제에 맞게 생활하며 건실하게 살아가려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